회원님, 충격적인 사실 하나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명이 그 페드 의장 교체에 대해서 정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명은 아무것도 안 바뀐다. 다른 한 명은 2026년 금리 인하 확률은 0%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은 아무것도 안 바뀐다. 다른 한 명은 제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회원님들 노후 자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보입니다. 절대 끝까지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그 두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은 그 베리 리톨츠인데요. 이분은 그 월가에 살아있는 그 거시 사상가입니다. 블룸버그와 그 워싱턴 포스트에 정기 칼럼을 쓰는 그 자산운용사 회장입니다. 이분의 진단은 단호합니다. 의장 교체는 부차적이다. 진짜 레짐 체인지는 통화에서 재정으로의 그 무게중심 이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카플란인데, 랍 카플란인데 이분은 그 골드만삭스 부회장이자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댈러스 페드 총재였습니다. 진짜 페드 내부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그 정반대로 말합니다. 의장의 그 디테일이 결정을 한다. 2026년 금리 인하 확률은 사실상 0%다. 이 두 사람이 정반대 진단을 그 내놓는 사례가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매우 드뭅니다. 이 충돌 자체가 회원님께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리톨츠의 그 폭탄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월 1일자 그 칼럼에서 그 한 말입니다. 파월 후임으로 워시가 들어서느냐 마느냐는 잊어야 한다.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그 레짐 체인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2010년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GIRP, 즉 제로금리 정책입니다. 7년 동안 시행됐고요. 그리고 3.6조 원인 6조 달러나 풀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통화 부양에도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당시에 2%까지 못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페드가 시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리톨츠는 말합니다. 페드는 그냥 시장을 뒤따라오기만 한 거다. 진짜 동의는 의회의 재정부양 부재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팬데믹 이후를 보면은요. 의회가 평시 사상 최대 재정부양을 단행하자 인플레이션이 9%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파월의 정책이 아니라 의회의 돈풀기가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톨츠는 단언합니다. 의장이 누구로 바뀌어도 본질은 안 바뀐다. 회원님이 페드만 보고 있다면 절반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 의견이 등장하죠. 그 골드만삭스의 카플란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외부자가 아니고요. 지난 그 11년 동안 그 페드에 몸담았던 진짜 내부자입니다. 그분이 그 4월 27일자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그 페드 금리 인하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첫 번째 인하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다. 회원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된다고 이미 가격에 그 박아놓았다는 뜻입니다. 카플란이 짚은 워시 변화 7가지를 그 빠르게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축소, 점도표 폐지 또는 축소, 자산 매입 정책 재설계, AI 디스인플레이션 논의, 그리고 추림드 민을 강조하고 의원들 발언을 자제시키고 재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회원님,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카플란이 한 말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워시는 페드 의장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는 7표를 확보해야 된다. 그가 비둘기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7표를 자동으로 얻지 못할 것이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외쳐도 워시가 의원의 7표를 못 모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왜 7표가 잘 안 모일까요? 첫 번째는 트랜지토리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페드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그 가정을 했었죠.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오판이 이 의원회들에게 이게 깊이 그 뿌리박혀 있는 겁니다. 금리를 미리 인하해서 인플레이션 재가속을 자초할 그런 위험은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이란발 유가 충격인데요.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4%대로 그 진입할 가능성이 살아있는데 이 환경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답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2026년 금리 인하 확률은 0%, 첫 번째 인하는 2027년. 그럼 리툴치가 틀린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판정해 보겠습니다. 회원님,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한 판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단순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시간축에서 그 갈리는데요. 이 12개월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기 0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카플란 의견이 맞습니다. 향후 1년 동안은 의원의 동학이 시장을 끌고 갈 겁니다. 일곱표 게임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요. 이란 유가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위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미 이 시나리오를 그 가격에 박아 놓았습니다. 이제 장기인데요. 장기적으로는 1개월에서 그 3년으로 볼 수 있는데요. 1년 너머로 그려보면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그 정부 부채가 39조 달러, 국채 발행 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 페드 의장 권한 바깥에 있는 그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월이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 회원님들이 이 분기점을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단기 답으로 장기를 결정하거나 장기 답으로 단기를 결정하는 실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페드의 그 정책, 예상된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그 회원님들의 은퇴 자산은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입니다. 그 6개월에서 0에서 6개월까지죠. 6개월에서 1년까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방어 모드입니다. 그 권장 비중을 정리해 보면은요. 이 권장 비중은 제가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그런 결과입니다. 그 미국 단기채 25, 금달러 25%, 가치주 20, 성장주 15, 장기채 10, 그 신흥국 주식 5%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신흥국 주식에 한국 주식이 편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현금성과 안전자산을 50%대로 그 채워야 된다. 그리고 단기채 25%와 금달러 25%로 변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장기채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나 기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장기채는 그 채권 가격 하락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주식도 5%로 최소화했는데 사실상 뭐 조금 넘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신흥국 주식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정상적인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흐름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1년에서 그 3년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 인플레이션 해지 모드입니다. 비중이 단기와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금달러가 30%, 가치주가 25%, 성장주 15%, 장기채 10%, 단기채 10%, 신흥국 주식 5%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해지가 가장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치주도 25%로 지금 올렸습니다. 회원님 이제 이 두 슬라이드만 캡처를 해두시면 앞으로 그 1년 동안 최대 그 3년 동안 아마 투자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그 변수들이 바뀌면 당연히 그
현재 설정했던 그 비중들은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런 그 기준을 잡고 앞으로 대비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그 체크해야 될 세 가지 시그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월 분기점이 그 앞당겨질지 늦춰질지를 결정하는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재정적자와 그 국채 발행 일정이죠. 분기별로는 뭐 2월, 5월, 8월, 11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그 트레저리 그 리펀딩 계획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발행 규모가 시장 예상을 상회를 하면 장기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리톨트 시나리오가 빨리 올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드가 6월 16일에서 17일 회의에서 그 워시가 의장으로 처음 주재를 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이제 워시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입니다. 워시가 그 점도표를 표지하면 카플란 시나리오가 강력히 아마 검증이 될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추세인데요. 헤드라인 PC와 그 트림드 민 PC를 함께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이 4%를 돌파하면 페드는 금리나 논의 자체가 아마 봉쇄될 겁니다. 카플란 시나리오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세 가지만 매월 5분씩만 점검하셔도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세 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월가가 둘로 갈라졌다. 둘째, 회원님의 행동 지침을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시간 축이 나침반이다.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는 설정을 했고 퀀트를 통해서 그 회원님들에게 자산 비중을 그 제한은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그 데이터나 아니면 그 시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향후 페드의 그 분석 내용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란 종전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말씀드린 것들이 아마 변수들을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시의적절하게 바로바로 그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